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7장 태평양에 있는 민족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충돌이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 뉴기니 섬의 위치를 조금 지도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유용합니다. 뉴기니는 지금은 나뉘어져 있어서 오른쪽이 그 파푸아 뉴기니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호주 위쪽에 있고 왼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 지리상의 위치를 좀 이해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의 498쪽 제목은요, 제17장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입니다. 유럽인들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태평양 일대의 섬들과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일시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원균이 있었으므로 많은 유럽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와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은 지금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네, 소제목은 중국 이주민들은 어떻게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입니다. 나에게 태평양 여러 섬의 역사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의 주도인 자야프라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친구와 함께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의 일로 요약된다. 내 친구들의 이름은 각각 아크마드, 위워르, 사와카리였고 가게 주인의 이름은 핑와였다. 아크마드는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리로 당시 우리 일행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와 나는 정부를 위한 생태조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위워르와 사와카리는 현지에서 고용한 조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크마드는 뉴기니 산악지대의 숲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므로 무엇을 사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 결과는 우스꽝스러웠다. 내 친구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핑와는 중국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위워르와 사와카리를 보고도 계속 신문을 읽었지만 아크마드를 보더니 얼른 계산대 밑으로 숨겼다. 이윽고 아크마드가 도끼 하나를 집어들자 위워르와 사와카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꾸로 들고 있었던 것이다. 위워르와 사와카리는 도끼를 제대로 쥐고 나를 시험하는 방법을 아크마드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크마드와 사와카리가 위워르의 맨발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는 평생 신발을 신지 않아서 발가락이 넓게 벌어져 있었다. 사와카리는 가게 안에서 볼이 가장 넓은 신발을 집어 위워르의 발에 대해 보았지만 그 신발도 너무 좁았다. 그러자 아크마드와 사와카리와 핑와는 모두 껄껄 웃었다. 이번에는 아크마드가 플라스틱 빗을 들고 자신의 검고 뻣뻣한 직모를 빗어보았다. 그리고 위워르의 돌돌 말린 머리를 보더니 그에게 빗을 건네주었다. 그 빗은 즉각 위워르의 머리카락에 뒤엉켰고 위워르가 잡아당기자 뚝뚝 부러지고 말았다. 위워르를 포함하여 모두가 웃었다. 위워르는 아크마드에게 쌀을 많이 사두는 것이 좋다고 응수했다. 뉴기니 산악지대의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은 고구마뿐이어서 아크마드는 배탈이 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모두들 웃고는 있었지만 나는 그 밑에 감추어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크마드는 자바인이었고 핑와는 중국인, 위워르는 뉴기니 고지인, 그리고 사와카리는 뉴기니 북쪽 해안의 저지인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1960년대에
뉴기니 서부를 합병하면서 뉴기니인들의 저항을 폭탄과 기관총으로 진압했었다. 나중에 아크마드는 위워르, 사와카리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자기는 시내에 남아있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뉴기니인들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뻣뻣한 직무를 가리키면서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군대가 지켜주지 않는 한 뉴기니인들의 손에 죽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핑와가 신문을 감춘 이유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에서 중국어 문서의 수입이 명목상으로 남아 불법이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에는 화교, 상인들이 많다. 경제를 지배하는 중국인과 정치를 지배하는 자바인 사이에는 늘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데 그것이 1966년 유혈혁명으로 터져나왔을 때 자바인들은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했다. 위워루와 사와카리도 대부분의 뉴기니인들처럼 둘 다 자바인들의 독재에 붕괴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속해 있는 집단도 서로 경멸했다. 고지인들은 저지대인들이 사고야자나 파먹는 나약한 놈들이라면서 무시하고 저지인들은 고지인들이 대가리만 큰 야만인이라며 무시하는 식이다. 그 말에는 머리카락이 돌돌 말려 머리가 커 보이는다는 뜻도 건방지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위워르, 사와카리와 함께 외딴 숲속에 들어가 있던 며칠 사이에 그들은 도끼를 들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 아크마드, 위워르, 사와카리, 핑와 등이 각각 대표하는 네 집단 사이의 이 같은 긴장감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긴장감의 뿌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규모 인구의 해외 이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결국 유럽인이 비유럽인을 교체한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이동은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선사시대에도 비유럽인이 다른 유럽인을 교체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위워르와 아크마드와 사와카리는 선사시대에 아시아 본토로부터 태평양으로 해외 이동을 감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대표하고 있다. 위워르가 대표하는 고지인들은 아마 4만 년 전 이전에 이미 아시아로부터 뉴기니에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일 것이다. 아크마드의 조상들은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하여 약 4,000년 전 자바섬에 도착했고 위워르의 조상들과 관계가 있던 그곳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사와카리의 조상들은 약 3,600년 전 뉴기니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로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부분이었다. 한편 핑화의 조상들은 지금도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크마드와 사와카리의 조상들이 각각 자바와 뉴기니로 이주했던 인구 이동을 일컬어 오스트로네이시아인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6,000년 동안 일어난 인구 이동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그들의 한 갈래는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섬까지 빠짐없이 차지한 폴리네시아인들이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자들이었다. 오스트로네이시아 어족의 언어들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스터 섬에 이르기까지 지구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다. 빙하기 말기 무렵의 인구 이동을 다루는 이 책에서 오스트로네이시아인의 팽창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이시아인들이 자바섬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이주하여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교체하게 되었을까? 어째서 그 반대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인들을 교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차지한 후 오스트로네이시아인들은 뉴기니 해안의 좁고 기다란 저지대만 차지했을 뿐 어째서 뉴기니 고지대에 살던 위워르의 동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을까? 중국인 이주민의 후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4개 어파의 동질성입니다. 오늘날 자바섬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섬들의 대부분 괄호 열고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들은 제외.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날 자바섬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섬들의 대부분과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질성을 가졌다. 이 섬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모와 유전자는 남중국인과 유사하고 열대 동남아시아인 특히 말레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과는 더욱 유사하다. 그들의 언어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및 서부와 필리핀에서는 374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모두가 서로 가까운 관계이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서 동일한 준어파, 여기서 준이라는 얘기는 버금간다는 얘기입니다. 준어파에 속한다. 괄호 열고요. 서말레이 폴리네시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도 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유력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는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본토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말레이 반도에서에도 존재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도 소규모로 고립되어 남아있지만 아시아 본토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네, 중간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도네시아 섬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수마트라 및 보르네오 섬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말레이 반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소규모로 고립되어 남아있지만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즉 뉴기니 왼쪽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맨 그 서쪽, 그러니까 왼쪽에, 위쪽에는 말레이 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밑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 뭐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로네시아계의 낱말 중에서 영어에 도입된 낱말 중에는 폴리네시아계 언어에서 금기, 즉 타부와 문신, 태투,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에서 숲, 바운드, 분독스, 그리고 말레이어에서 맹렬한 살상욕을 수반하는 정신, 창난, 아모크, 밀랍을 이용한 염색법, 바티크, 오랑우탄 등이 있다. 오랑우탄은 그냥 오랑우탄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들의 유전자와 언어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중국의 언어에서 동질성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놀랍게 여겨진다. 자바에서 발견되는 저 유명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은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인류가 적어도 100만 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인간의 유전자와 언어가 다양해지고 열대성 기후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은 피부색이 밝다. 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열대인들처럼 검은 피부를 갖게 되는 식으로 아마 적응하였을 텐데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의 피부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은 밝은 피부색을 제외한 신체적 특징과 유전자에서 열대 동남아시아인 및 남중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4만 년 전에 인류가 뉴기니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거쳤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인도네시아인들은 당연히 현대 뉴기니인 및 오스트레일리아인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 서부 및 필리핀 일대에서 뉴기니인을 닮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필리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네그리또만이 뉴기니인과 닮았을 뿐이다. 열대 동남아시아에 대해 설명할 때 세계의 잔존 집단이 뉴기니인을 닮았다고 했다. 필리핀의
네그리토들도 어쩌면 뉴기니로 건너간 위워르의 선조들과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잔존 집단인지도 모른다. 이 네그리토들은 필리핀 내의 이웃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그들도 말레이시아의 세망 네그리토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처럼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던 열대 동남아시아인 또는 남중국인이 최근에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종전에 이들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필리핀 네그리토를 제외한 사람들을 모조리 교체하고 원래의 언어까지 모두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이주민들은 검은 피부색, 다양한 어족, 새로운 유전적 특징이나 다양성 등을 미처 진화시키지 못한 듯하다. 물론 그들의 언어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되는 주요 8개 언어에 비하여 훨씬 다수지만 다양하지는 않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유사한 언어들이 많다는 것은 다만 그 일대의 여러 섬들이 중국처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 언어 분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설적인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경로를 찾아내는데 귀중한 단서가 된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은 모두 959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어파로 나뉜다. 그러나 이 959개 언어 중에서 945개는 말레이 폴리네시아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말레이 폴리네시아라는 한 어파에 속하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지리적 범위에서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말레이 폴리네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로네시아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레이 쪽에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을 말레이 폴리네시아 그럴 것 같고요. 호주에서 가까운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스트로네시아 이럴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 유럽계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해외로 많이 팽창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퍼져 있던 어족은 바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었다. 그것으로 미루어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는 최근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으로부터 분화되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전파되면서 각 지방의 수많은 언어들을 탄생시켰지만 그 차이가 생기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으므로 그 모든 언어가 아직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서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어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세 어파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르고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와도 다르다. 그 차이는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의 준 어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크다. 이들 세 어파의 분포지역은 한 곳에 몰려있다. 그 모두가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의 분포지역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 이들 어파는 남중국 본토로부터 겨우 145km 떨어진 타이완 섬의 원주민들만이 사용하고 있다. 타이완 원주민들은 대체로 이 섬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중국 본토인들이 많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특히 1949년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한 후에 다시 본토인들이 밀려들었고 그리하여 현재 타이완 인구에서 원주민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4개 어파 중에서 3개 어파가 타이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는 바로 타이완 섬이 그들의 고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는 타이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므로 분화될 수 있는 시간도 가장 길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으로부터 이스터 섬에 이르는 지역의 다른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모두 타이완에서 시작된 인구 팽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타이완의 타팽켄 문화가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 전파된 경로입니다.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 촌락 유적지에서는 흔히 뼈와 토기가 출토되지만 화석화된 낫 말들은 물론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인공물이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있다.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도 대부분 지역 에는 원래 토기, 간석기, 가축, 농작물 등을 갖추지 못한 수렵체집민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요 대부분 지역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평양의 많은 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괄호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일반화에서 예외적인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멜라네이시아 동부, 폴리네이시아, 미크로네이시아 등의 외딴 섬들이다. 수렵체집민들은 이처럼 먼 섬까지 갈 수 없었으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재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곳이 바로 타이완이다. BC 4000년에서부터 3000년경부터 타이완과 그 맞은편의 남중국 본토 해안에는 간석기와 독특한 장식을 한 토기, 이른바 타펜켄 토기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 토기 형태는 남중국 본토의 토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타이완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벼와 기장의 흔적들은 농업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타이완 및 남중국 해안의 타펜켄 유적지에서는 생선뼈와 연체동물의 껍데기뿐 아니라 돌로 만든 그물추와 통나무를 파서 카누를 만들기에 알맞은 깍귀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타이완에서 살기 시작한 최초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미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 사이에 타이완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타이완 해협은 중국 본토인들이 태평양 일대로 팽창하기 전에 우선 해상 기술을 발전시키는 훈련장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타이완의 타펜켄 문화와 그 이후에 발생한 태평양 여러 섬의 문화를 이어주는 독특한 인공물은 바로 나무 껍질 두드리개이다. 이것은 섬유질이 많은 종류의 나무 껍질을 두드려 끈 그물, 의복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도구다. 태평양 일대의 사람들은 털을 얻는 가축이나 섬유 작물이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옷을 만들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나무 껍질을 두드려 만든 옷감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렌넬 섬은 1930년대에 비로소 서구화된 전통적 폴리네시아인들의 섬이다. 그곳 사람들은 서구화에서 비롯된 반가운 변화는 섬이 조용해진 일이라고 말했다. 날마다 새벽부터 해가 진 뒤까지 서방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던 사방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던 나무 껍질 두드리는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고학적 증거물에 따르면 타펜켄 문화가 타이완에 도착한 이후 약 1000년 이내에 그 문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화가 타이완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전파되면서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증거에는 간석기, 토기, 가축화된 돼지뼈, 농작물 잔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장식을 한 타이완 섬에 타펜켄 토기 대신 장식이 없는 무문토기나 적색 토기가 나타났다. 이런 토기는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과 티모르 섬, 필리핀의 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토기, 석기, 가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문화적 세트는 BC 3000년경 필리핀에 나타났고 BC 2500년경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와 북보르네오와 티모르의 BC 2000년경
자바와 수마트라의 BC 1600년경에는 뉴기니 일대에도 나타났다. 네, 연대순을 쭉 얘기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팽창 속도가 쾌속정처럼 빨라졌다. 문화적 세트를 지닌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를 지나 급속히 동진하여 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태평양 일대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AD 1년부터 1000년에는 팽창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에는 빠짐없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같은 팽창 물결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휩쓸고 마다가스카르 섬에도 상륙했다. 적어도 이 팽창이 뉴기니 해안에 이를 무렵까지는 섬과 섬 사이를 여행할 때 아마 아우트리거가 양쪽에 있는 도칠당 카누를 사용했을 텐데, 이 같은 카누는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카누는 전 세계 내륙 수로에서 전통적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순한 형태를 가진 마상이 카누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다. 마상이 여기서 덕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상이 카누란 깎기를 이용하여 이름 그대로 통나무를 긁어내고, 즉 영어로 덕아웃, 즉 속을 비우고 양쪽 끝을 다듬어 만든 카누를 말한다. 네, 제가 추측했던 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카누의 밑바닥은 통나무 자체의 모양대로 둥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만 빗나가도 카누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 뉴기니의 강에서 뉴기니인들이 노를 젓는 마상이를 타고 갈 때마다 나는 줄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내가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카누가 벌렁 뒤집히면서 쌍안경과 함께 물에 빠져 악어떼와 사귀게 될 것 같았다. 뉴기니인들이 잔잔한 호수나 강에서 마상이를 타고 갈 때는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뉴기니인들도 파도가 웬만큼 이는 바다에서는 마상이를 사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애당초 타이완에 처음 이주할 때에도 카누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해결책은 선체 양쪽에 1.2m쯤 간격을 두고 카누보다 작은 두 개의 통나무, 즉 아웃트리거를 평행으로 묶어 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셨죠? 배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날개 비슷하게 배가 뭐 대나무나 나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선체와 아웃트리거 사이는 장대를 수직으로 묶어 연결시켰다.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쪽 아웃트리거의 부력이 작용하여 물 밖으로 밀어내므로 배가 뒤집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쩌면 아웃트리거 양쪽에 달린 도칠단 카누야말로 중국 본토로부터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을 촉발시켰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었을지도 모른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의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인상적인 일치를 보인다. 그 내용은 수천 년 전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신석기 문화를 들여왔던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했으며, 그들은 바로 오늘날 이들 섬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첫째로, 두 가지 증거는 모두 타이완 이주가 남중국 해안으로부터 시작된 팽창의 첫 단계였다는 것, 그리고 타이완에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것이 그 다음 단계였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만약 팽창의 진행 방향이 먼저 열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으로, 거기서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들로, 마지막으로 필리핀 및 타이완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의 현대어에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분화가
가장 심한, 즉 시간이 가장 길었음을 반영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타이완이나 필리핀의 언어들은 오히려 최근에 분화되기 시작하여 모두 한 어파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화가 가장 심한 곳은 타이완이다. 반면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의 언어들은 모두 동일한 준어파에 속한다. 그것은 바로 말레이 폴리네시아 준어파로부터 최근에 갈라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말레이 폴리네시아 준어파도 비교적 최근에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네, 좀 복잡한 이름들이 나왔네요. 이 같은 여러가지 언어학적 관계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말레이 반도에 이주한 것이 최근의 일이며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것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었다는 고고학적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일치점은 고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사용하던 문화적 세트에 대한 것이다. 고고학은 토기, 돼지뼈와 생선뼈 등 문화의 증거들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학자는 현대어만 연구할 수 있을 뿐이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그 언어의 옛 형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6,000년 전 타이완에 살고 있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에게 돼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해결책은 이미 사라진 옛날 언어, 이른바 조상 언어에서 파생된 현대어들의 어휘를 비교함으로써 조상 언어의 어휘들을 복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에서 인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인도 유럽 어족의 많은 언어에서 양을 뜻하는 낱말들은 대체로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아비스, 오비스, 오베자, 오브트사, 오이스, 오이 등은 각각 리투아니아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일랜드어의 낱말이다. 괄호 열고 영어의 sheep은 명백히 다른 어원에서 나왔지만 암양 EWE 라는 낱말에서 원래 어원이 보존되어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 유럽어족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주로 이제 인도에서부터 저 아일랜드에 이르는 유럽의 언어는 같은 곳으로부터 기원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각종 현대어의 역사를 통해 발음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6,000년 전의 조상 인도 유럽어에서 사용되었던 원래 형태는 오이스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 조상 언어를 일컬어 원시 인도 유럽어라고 한다. 6,000년 전 원시 인도 유럽인들은 분명히 양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고고학적 증거에도 부합된다. 그 같은 방법으로 2,000개에 가까운 그들의 낱말을 복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염소, 말, 바퀴, 형제, 눈 등을 뜻하는 낱말들도 있다. 그러나 총을 뜻하는 원시 인도 유럽어는 복원할 수 없으며 인도 유럽계의 여러 현대어는 제각기 다른 어원, 즉 영어는 건, 프랑스어는 FUSIL, 러시아에는 RUZHYO 등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총은 발명된 지 1,000년도 안 되었는데 6,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런 낱말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을 뜻하는 공통 어원을 물려받지 못했으므로 총이 발명되었을 때 각각의 인도 유럽계 언어는 나름대로 새 낱말을 만들어내거나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리네시아 등지의 현대어들을 비교하여
먼 옛날 사용되었던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복원된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에는 둘, 새, 귀, 머릿니 등의 의미를 가진 낱말들이 있었다. 물론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인들도 둘까지는 셈을 할 수 있었고 새를 알고 있었으며 귀와 이도 있었던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복원된 언어에 돼지, 개, 벼 등의 낱말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원시 오스트로네시아 문화에는 이 같은 동식물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복원된 언어에는 아우트리거 카누, 돛, 대왕조개, 낙지, 통발, 바다거북 등 해상 경제를 나타내는 낱말도 많다.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언제 어디서 살았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 같은 언어학적 증거는 약 6,000년 전 타이완에서 바다에 적응하여 토기를 만들고 식량을 생산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에도 잘 부합한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타이완에서 이주한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원시 말레이 폴리네시아어를 복원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면 된다. 원시 말레이 폴리네시아어에는 타로토란, 빵나무, 바나나, 참마, 코코넛 등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에서는 복원할 수 없었던 열대 농작물에 대한 낱말들이 많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타이완으로부터 이주한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에게 많은 열대 농작물이 새로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고고학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타이완, 북위 23도가량에 있는 이 타이완으로부터 적도 부근의 열대 지방으로 남하하면서 농경민들은 차츰 열대성 뿌리 작물이나 나무 작물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이 같은 농작물들을 열대 태평양으로 가져갔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면서 남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거쳐 이동하던 이 농경민들이 당시 인도네시아 서부와 필리핀에 살던 수렵채집민들을 완전히 교체하여 원래 주민의 유전적, 언어학적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못할 정도였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지난 200년 사이에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교체해 또는 말살할 수 있었던 이유, 즉 남중국인이 열대 동남아시아인을 교체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비슷하다. 농경민들은 인구가 훨씬 조밀했고 도구와 무기가 더 우수했으며 더 발전된 배와 해상 기술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수렵채집민들이 저항력을 갖지 못한 유행병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던 농경민들은 아시아 본토인 말레이 반도에서도 일부 수렵채집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남쪽과 동쪽으로부터, 즉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및 보르네오로부터 반도에 이주한 시기와 오스트로네시아를 사용하던 농경민들이 북쪽으로부터, 즉 타이로부터 반도에 이주한 시기가 대략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의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 이들 나라의 소수 집단인 캄어를 쓰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들은 동남아시아 본토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오스트로아시아계 및 타이 카다이계 농경민들이 종전의 수렵채집민들을 교체한 뒤였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들에게는 오스트로아시아계 및 다시 읽겠습니다. 타이, 카다이계 농경민들보다 유리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사용자들은 원래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남쪽으로 팽창하면서 수백 개 언어가 사라질 때 함께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 어족과 가장 가까운 어족은 타이 카다이,
오스트로아시아, мя오야오 등으로 생각되고 있다. 중국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여러 중국 왕조의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형제나 사촌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살아남은 셈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언어도 유전자도 뉴기니에는 침투하지 못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중국 해안으로부터 타이완과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서부 및 중부까지 약 404,000km에 걸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초기 단계를 추적해 보았다. 이 같은 팽창 과정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각 섬의 해안에서 내륙까지 그리고 저지대에서 산악지대까지 사람이 살만한 곳은 모조리 차지했다. 돼지뼈와 적색, 이장, 무문토기 등의 고고학적 특징들로 미루어 판단할 때 그들은 BC 1500년경에 이미 산이 많은 큰 섬 뉴기니의 서쪽 끝으로부터 300km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할마헤라 섬까지 도달했었다. 여기서 이장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자가 진흙 이자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토기 착색에 쓰이는 점토현탁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도 셀레베스,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등 산이 많은 큰 섬들을 몽땅 차지했는데 뉴기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 뉴기니인들 대부분의 얼굴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고 뉴기니인들의 유전자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내 친구 위워르를 비롯하여 모든 뉴기니 고지인들은 검은 피부색, 돌돌 말린 머리카락, 얼굴형 등에서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남중국인과는 완연히 다르다. 그리고 뉴기니 내륙 및 남해안 저지 인도 대부분 키가 더 큰 편이라는 점 이외에는 고지인과 비슷하게 생겼다. 유전학자들도 뉴기니 고지인의 혈액 샘플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전적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뉴기니의 북해안과 동해안, 뉴기니 북쪽 및 동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에서는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이들 지역 사람들의 외모는 위워르 같은 고지인과 아크마드 같은 인도네시아인 사이에 어디쯤에 들어가는데 대체로 위워르 쪽에 상당히 더 가깝다. 예를 들자면 북해안 출신의 내 친구 사와카리는 물결 모양 머리를 가졌으므로 아크마드의 직모와 위워르의 돌돌 말린 머리카락의 중간이며 피부색은 위워르보다는 밝지 않지만 아크마드보다는 상당히 검은 편이다. 유전적으로 비스마르크 제도 및 솔로몬 제도 사람들과 뉴기니 북해안 사람들은 약 15%만 오스트로네시아인이고 나머지 85%는 뉴기니 고지인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분명히 뉴기니 일대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 섬의 내륙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데는 실패했고 전부터 뉴기니 북해안과 주변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유전적으로 희석되었던 것이다. 각종 현대어를 살펴보아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제15장에서 대부분 뉴기니 언어가 속한 파푸어 언어군은 전 세계 어느 어족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었다. 뉴기니의 산악지대, 서남부 및 중남부 해안을 포함한 저지대 전부 그리고 북부 내륙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모두 예외 없이 파푸아계 언어다. 그러나 북해안 및 동남 해안에 접해 있는 좁은 띠 모양의 지역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에서는 대부분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이며 파푸아계 언어는 단지 몇 개의 섬에 고립되어 있을 뿐이다.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 북해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오세아니아계라는 별개의 준준어파로 분류된다. 이들 언어는 뉴기니 서쪽 끝과 할마헤라 섬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준준어파와도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언어학적 관계는 지도만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뉴기니 일대에서 오스트로네이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마헤라를 거쳐 들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뉴기니 북부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와 파푸아계 언어의 분포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침입자였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과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던 거주자들이 오랫동안 접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와 파푸아계 언어는 둘 다 상대방의 어휘 및 문법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들 언어는 파푸아계 언어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인지 그 반대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뉴기니 북해안이나 그 부근의 여러 섬에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지나다 보면 한 마을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다음 마을은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또 다음 마을은 다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사람들의 언어는 바뀌지만 유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은 뉴기니 북해안과 인근 섬들에서 침입자인 오스트로네시아인들과 원래부터 있던 뉴기니인들이 수천 년 동안 교역 및 결혼을 통하여 유전자와 언어를 주고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장기간의 접촉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전자가 아니라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였다. 결국 오늘날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의 사람들은 외모와 대부분의 유전자는 여전히 파푸아인이면서도 대다수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뉴기니 내륙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언어도 유전자도 침투하지 못했다. 그들이 뉴기니를 침략한 결과는 이처럼 보르네오와 셀레베스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큰 섬들을 침략했을 때와는 매우 달랐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불도저 때문에 종전에 살던 사람들의 유전자와 언어는 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뉴기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고고하게 찾아낸 증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다음 소제목은 뉴기니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했음을 알 수 있는 라피타 토기입니다. BC 1600년경, 즉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할마헤라에 나타난 것과 거의 동시에 뉴기니 일대에도 그들의 고고학적 특징, 돼지, 닭, 개, 적색 이장 토기, 돌을 갈아서 만든 깍귀, 대왕족의 껍데기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의 상황은 그 이전, 즉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때의 상황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달랐다. 첫 번째 측면은 토기의 형태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심미적인 문제이므로 경제적인 의미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초기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적지를 즉각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초기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토기는 대부분 장식이 없다. 뉴기니 일대의 토기는 기하학적 도형을 수평띠 모양으로 배열하여 정교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토기의 특징인 적색 이장과 여러가지 그릇 모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뉴기니 일대에 정착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그 전부터 나무 껍질 옷감이나 문신의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토기에도 문신을 새기기 시작한 듯하다. 이 같은 양식은 그것이 사용되었던 라피타라는 고고학적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라피타 토기라고 부른다. 뉴기니 일대의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유적에서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은 유적지의 분포 지역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오스트로네시아 유적지들도 루손, 보르네오, 셀레베스 등의 큰 섬에 있는 반면 뉴기니 일대에서 라피타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들은 비교적 큰 외딴 섬에 부속된 작은 섬들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현재까지 뉴기니 섬 북해안에서 라피타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는 아이타페 단 한 곳뿐이며 솔로몬 제도에는
겨우 2군데가 있다. 뉴기니 일대에서 라피타 유적은 대개 비스마르크 제도에 몰려 있다. 비교적 큰 섬에 부속된 작은 섬들이 대부분이며 드물지만 큰 섬의 해안에서도 발견되었다.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은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비스마르크 제도 내의 큰 섬이나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뉴기니의 촌락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그곳에 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고고학자들이 라피타 유적에서 발굴한 쓰레기를 바탕으로 라피타인의 식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들은 주로 물고기, 돌고래, 바다거북, 상어, 조개류 등 해산물을 많이 먹었으며 가축으로는 돼지, 닭, 개가 있었다. 코코넛을 포함한 여러가지 견과류도 먹었다. 그리고 타로토란이나 참마 등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흔히 재배하는 뿌리작물도 먹었겠지만 이 같은 농작물의 증거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려면 아무래도 부드러운 뿌리 작물보다는 단단한 견과류 껍데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다.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추측을 거의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2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토기에 새겨진 장식을 제외한다면 토기 자체 및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물품들은 오늘날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들의 조상이었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화적 잔해와 비슷하다. 둘째, 라피타 토기는 종전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도 발견된다. 라피타 토기를 가져왔던 사람들 이후에 다시 새로운 민족이 들어왔다는 증거도 없고 오늘날에도 그곳 사람들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라피타 토기는 뉴기니 일대에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했다는 표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뉴기니의 맨해튼 도심 말라이 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기를 만든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어째서 큰 섬을 가까이 두고도 작은 섬에 머물렀을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아마도 최근까지 뉴기니 일대의 작은 섬에서 살던 현대의 토기 제작자들과 똑같았을 것이다. 1972년에 나는 말라이 섬에 있는 그 같은 촌락을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섬은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그중 큰 편인 뉴 브리튼 섬 부근에 있는 중간 크기의 움보이 섬으로부터 다시 그 부근에 있는 시아시 섬 무리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나는 새들을 찾다가 말라이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므로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인 마을 풍경은 납작납작한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촌락이고 그 둘레에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널찍한 밭들이 있으며 해변에는 몇 척의 카누가 끌어올려져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말라이 섬은 나란히 세워진 목조 2층 집들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밭으로 쓸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뉴기니의 맨해튼 섬이라 해야 할 정도였다. 해변에는 대형 카누들이 즐비했다. 알고 봤더니 말라이 섬 사람들은 어부였다. 게다가 도공, 조각가, 상인 등 전문가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톡이나 나무 그릇 등을 만들어 카누에 싣고 큰 섬으로 가서 자기들의 상품을 돼지, 개, 채소를 비롯한 생필품과 바꾸었다. 말라이 사람들의 카누를 만든 목재조차도 인근 움보이 섬 사람들과 교역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말라이 섬에는 카누를 만들 만큼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 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카누도 만들고 토기도 만드는 전문가 집단이 뉴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의 교역을 독점했다. 그들은 항법 장비 없이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었으며 대개 큰 섬 부근의 작은 섬에 살았지만 일부는 큰 섬의 해안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말라이 섬에 도착하던 1972년 무렵에는 이미 이 같은 토착적인 교역망들이 붕괴되거나 축소되었다. 그 까닭은 유럽의 동력선 및
알루미늄 그릇과 경쟁해서 밀린 탓도 있었고 몇 차례 사고로 상인들이 익사한 후 오스트레일리아 식민 정부가 장거리 카누 항해를 금지한 탓도 있었다. 가로 열고 파푸아 뉴기니는 1973년 독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호주 식민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 짐작이지만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BC 1600년 이후 뉴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던 상인들이었을 것이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이 뉴기니 북해안에 전파되고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의 가장 큰 섬들에까지 전파된 것은 주로 라피타 시대 이후였음이 분명하다. 라피타 유적들은 대개 비스마르크 제도의 작은 섬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피타 양식에서 파생된 토기들이 비로소 뉴기니 동남쪽에 있는 반도의 남쪽 지역에 나타난 것은 AD 1년경의 일이다.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뉴기니를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뉴기니 남해안에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여전히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 동남쪽 반도는 물론이고 아루섬과 K섬 에도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K섬에 대한 설명은요. 뉴기니 서부의 남해안으로부터 약 110에서 130km 해상에 위치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게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저자 입장에선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몇 군데 거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뉴기니 대륙과 남해안에 침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뉴기니 북해안 일대에 침투한 것조차도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언어적인 측면이 강했다. 유전자에서는 지금도 북해안 사람들 모두가 대체로 원래 뉴기니인들이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그 중에 일부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나마도 당시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던 장거리 상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네, 다음 소제목은 뉴기니인들의 독립적인 문물 수용입니다. 이와 같은 뉴기니 일대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팽창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토착 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마 침입자들에게 내쫓기거나 살해되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뉴기니 일대선 대체로 토착 인구가 침입자들을 무사히 물리쳤다. 두 지역 모두 침입자는 동일했고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이었고 만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으로 교체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뉴기니인들과 친척이었다면 두 지역의 토착 인구도 유전적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인도네시아 및 뉴기니의 토착 인구가 각각 경험했던 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할 당시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간섭기조차 갖추지 못한 소수의 수렵체지민들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뉴기니 고지대에는 이미 수천 년에 걸쳐 식량 생산이 진행되었으며 뉴기니 저지대와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의 경우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뉴기니 고지대는 근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이 같은 뉴기니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농작물 중 타로, 토란, 참마, 바나나 등 일부는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뉴기니에서도 이미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뉴기니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닭과 개, 특히 돼지를 반갑게 받아들여 자기들의 식량 생산 경제에 포함시켰다. 뉴기니인은 그때 이미 간섭기를 갖고 있었고 열대성 질병에 대해서도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만큼의 저항력은 갖고 있었다. 그들도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똑같이 말라리아에 저항하는 5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 또는 전부가 뉴기니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또한 뉴기니는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만큼 탁월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유능한 항해자였다. 뉴기니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도착하기 수만 년 전에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에 들어왔고 비스마르크 제도에서는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하기 1800년 전부터 흑요석 교육이 번창했었다. 이 흑요석은 예리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화산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기니인들은 오히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물결을 뚫고
최근에 서쪽으로 팽창하여 인도네시아 동부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마헤라 북부와 티모르 제도의 여러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언어는 뉴기니 서부의 일부 언어와 관계 있는 전형적인 파푸아계 언어들이다.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인구 이동에 작용하는 식량 생산의 역할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오스트로네시아의 식량 생산자들은 두 지역으로 이주했다. 즉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이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인은 여전히 수렵 채집민이었던 반면에 뉴기니인은 이미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식량 생산에 여러가지 부수물도 발전시켰다. 조밀한 인구, 질병에 대한 저항력, 발전된 기술 등등. 결과적으로 원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지만 뉴기니 일대에서는 별로 진척이 없었고 열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아시아계 및 타이카다이계 식량 생산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해안지방, 열대 동남아시아 등 지에서 진행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대해 더듬어 보았다. 앞으로 제19장에서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마다가스카르까지 진출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15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서부의 경우 생태적 난점 때문에 결국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자리잡지 못했음을 확인했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한 차례의 팽창은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 넘어 동쪽의 태평양 일대로 진출하여 일찍이 인류가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도서지방까지 항해한 일이다. BC 1200년경 라피타 토기 조각이나 돼지, 닭, 개의 트리오를 비롯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고학적 특징들이 솔로몬 제도로부터 동쪽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일대의 여러 제도에 나타났다. 서력기원 초기에는 이 같은 특징들 대부분이 소시에테 및 마르키즈 제도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동부의 여러 섬에도 나타났다. 여기서 가로가 하나 있습니다. 괄호로 토기가 빠졌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다시 카누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북쪽의 하와이, 동쪽의 피케언 및 이스터 섬, 서남쪽의 뉴질랜드에도 정착했다. 오늘날 이들 섬의 원주민들은 대개 폴리네시아인들이다. 결국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의 직계 후손인 셈이다. 그들은 뉴기니 일대의 언어와 관련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며 주요 농작물도 타로토란, 참마, 바나나, 코코넛, 빵나무 등을 포함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작물들이다. 1400년경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한 것보다 겨우 100년가량 앞선 시기에 뉴질랜드 인근의 채텀 제도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아시아인들의 태평양 탐험은 완료되었다. 무려 수만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그들의 탐험은 위워르의 선조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퍼져나가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들을 거의 다 차지하여 더 이상 표적이 없어지고서야 비로소 끝났던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예를 보여주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입니다.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 인류 사회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각기 달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도 달랐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의 여러가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아울러 다른 곳으로부터 기술이 확산되기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류의 이주민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보았듯이 남중국인들은 토착적으로 식량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북중국으로부터 문자와 정치구조와 더 많은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열대 동남아시아 및 타이완에 이주하여 종전에 살던 사람들을 거의 교체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남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식량 생산자들의 후손이나 친척 중에서 타이, 동북부 및 라오스 산지의 열대우림에 사는 윤부리족은 수렵채집민의 생활로 되돌아간 반면 윤부리족에 가까운 친척인 베트남인은 비옥한 붉은 삼각주에서 식량 생산을 계속하면서 금속을 기반으로 한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다. 네, 여기서 베트남인에 대한 설명은요. 윤부리어와 동일한 준어파에 속하는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를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삼각주는 하노이 동쪽 홍강 어귀의 드넓은 삼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 중에서 보르네오 섬 강우림의 푸난족은 수렵 채집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바섬의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차지한 그 친척들은 식량 생산을 계속했다. 그들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왕국을 세웠고 문자를 받아들였으며 보로부두르의 장엄한 불교족을 남겼다. 한편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동아시아의 야금술 및 문자로부터 격리되었으므로 결국 금속이나 문자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폴리네시아의 정치, 사회, 조직 및 경제 형태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후 1000년 이내에 채텀 제도는 수렵 채집 생활로 되돌아갔고 하와이는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는 원시 국가를 세웠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유럽인들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태평양 일대 섬들과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일시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원균이 있었으므로 많은 유럽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했다. 이 지역에서 오늘날 많은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 뉴벨칼레도니, 하와이 뿐이다. 하와이에 대한 설명은요. 면적도 가장 넓고 가장 변방에 있으며 적도에서도 가장 멀고 온대에 가장 가까운 유럽과 유사한 기후를 가진 이라고 특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북 아메리카와 달리 동아시아와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은 지금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네, 이쪽 이제 뉴기니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의 예를 들면서 동아시아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언어학적으로 연관성을 토대로 어떻게 이곳들의 삶이 만들어졌는지를 봤고요. 그러면서 이 섬들마다 지금 환경에 따라 각기 살아가는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섬들은 문명이 발달했고, 즉 가축화 동물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했다 등등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낯선 지명들이나 이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네,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읽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8장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